열심히 쓴 이런 풍력 블레이드의 날개도 현재 미국 와이오밍주 캐스퍼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땅에다 파묻습니다. 저걸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거 풍력 발전기 날개인 거죠? 네네. 저거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쵸. 날개. 저걸 지금 다 잘라서 파묻는 거죠. 저렇게 처리하는 줄 몰랐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좀 재밌죠? 네. 비브라늄보다 비트리머 놀라운 신소재의 등장입니다. 네. 작년이었죠? 네, 작년입니다. 네, 작년에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께 되게 신기한 소재를 보여주셨거든요. 네. 뭐였냐면은 자가치유 소재. 네. 스스로 치유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가치유 소재에 대한 거를 알려주셨는데 오늘도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놀라운 신소재를 가지고 오셨는데 비트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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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새로운 신소재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정용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철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타이틀이에요. 사실 오늘 이거 보고 이게 무슨 소리지? 쉽게 재건축이 되는 두꺼비 집은 없을까? 두꺼비 집 아십니까? 이게 전기 내리는. 근데 오늘 그 두꺼비 집은 그게 아니죠. 네, 오늘은 또 다른 두꺼비를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런 모래사장 가면 저희가 항상 모래를 가지고 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네. 오늘은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두꺼비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또는 쉽게 그리고 잘 부서지지 않는 어떤 두꺼비 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상상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꺼비 집이죠. 저희가 이렇게 탁탁탁 두드리면서 두꺼봐 이러면서 누가 잘 이렇게 집을 잘 짓는지 연습 또는 어떤 놀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만들어진 두꺼비 집이 사실은 그때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왜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는 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저런 놀이를 해야 될지 좀 잘 생각은 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 다음 생각든 게 막상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뭔가 모래를 가지고 어떤 집을 만들면 쉽게 이게 잘 부서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바닷가에서 우리가 이런 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왜 자꾸 쉽게 부서질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뭐 요즘 이렇게 뭐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나 뭐 한여름에도 이렇게 그 해변가에 가면은 그 모래로 아주 멋지게 성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트 있죠. 네, 무슨 축제처럼. 해운대 같은 데 가면은 네네네. 항상 있죠. 맞아요. 근데 그게 막상 그렇게 쇼가 어떤 공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다 무너져서 없어져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거는 이제 모래가 가지고 있는 응집력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또는 여러 가지 자유도가 높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래 또는 이런 두꺼비 집을 또 다른 어떤 신소재 또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만든다고 한다면 쉽게 재건축이나 또는 잘 부서지지 않는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상 누각이라고 해주셨어요. 잘 안 무너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네. 와, 이거 누가 만들었? 오픈에이구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살짝 속았다. 네, 근데 되게 사실적이네요. 명령어는 제가 했는데 확실히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막상 다 만들어 놓더라도 이렇게 해변가에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아주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선조들이 살던 어떤 흙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왜 거기도 똑같은 흙을 썼는데 쉽게 무너지지 않았지?라고 이제 저희 의문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막 민속촌 같은 데 보면 황토로 만든 진흙집 같은 것들도 있고. 맞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든 거는 거기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막상 요즘은 이제 많이 이런 그 옛날 건축물들을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어떤 이런 커피숍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집 위에 아주 오래된 볏집 같은 것들로 잘 덮어서 이렇게 집을 지어놨죠. 네. 저기 초가집인가? 초가집이죠. 네.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석가래처럼 있죠. 네. 네, 이제 저기 그쵸. 돌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흙
흙과 우리 말하는 석가래가 잘 버무려져서 결국에는 이 흙을 약간 지탱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흙만 가지고는 쉽게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만들었을 경우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구조적인 어떤 안정을 가져줘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또 이런 내부뿐만 아니라 벽을 보더라도요. 흙 사이사이에 네. 아주 작은 볏짚 같은 것들이 잘 섞여 있습니다. 결국에는 흙만 가지고는 이제 스스로 잘 엉켜질 수 있는 성질이 좀 떨어지니까 좀 또 다른 어떤 이물질을 저희가 그러니까 흙과 다른 전혀 다른 또 다른 물질을 가지고 같이 섞게 되면 이 두 물질이 섞여서 또 다른 특성을 갖는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네. 오늘날에 대부분의 어떤 아파트라든가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우리 건축물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철근. 철근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토담집, 흙집에 썼던 어떤 흙을 약간 이제 지금은 이제 근대화해서 이제 시멘트와 철근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저러한 구조들을 또는 저런 소재들을 우리가 두꺼비 집에 적용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또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을 짓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어떤 두꺼비 집을 만들려면 이라는 어떤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설명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학문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복합 소재라는 말을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합 소재. 네, 앞서 이런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볏짚을 통한 어떤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질이 한꺼번에 섞여서 어떤 새로운 소재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네.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흙과 그다음에 볏짚이 섞여서 이제 잘 버무려지게 되겠죠. 그럼 저희가 요거를 이제 어떠한 형태를 만들면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형상을 가지는 구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흙은 흙대로 또 이런 볏짚은 볏짚대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성질을 또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을 하나로 섞어서 또 다른 어떤 성능을 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복합 소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볏짚을 쓰느냐 아니면은 철근 콘크리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른 형태로 복합 소재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소재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어떤 이런 금속 소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복합 소재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실드라고 하죠. 보통 저기에 있는 최외곽층이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다시 재진입을 할 때 다량의 열을 좀 방출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게 아마 세라믹 소재라서 보통 한 1300도까지 버티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특수 세라믹이죠. 그래서 저 표면이 이제 열을 다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온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 밑에 공기들이 막 플라즈마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놀라웠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외장재 이외에도 사실 네. 그런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도 여러 가지 복합 소재를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가장 연료를 담고 있는 연료 탱크도 사실 복합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왼쪽이 2018년도에 개발된 거였고 이제 이번에 23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개발돼서 지금 탑재를 하고 저게 거의 계속 똑같은 타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저 연료 탱크도 이제 복합 소재로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소재는 이런 우주선 이외에도 가장 많이 우리가 접혀져 있는 어떤 곳에도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A380이라는 어떤 항공기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A380. 예, 에어버스사에서 이제 개발을 한 것이고요. 네. 이미 이제 각국에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도 저희가 한 두세 대 정도가 아마 이미 배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가장 고무적인 거는 저 항공기 같은 경우가 대략 40% 이상 복합 소재가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특히나 이제 요 중간 부분에 복합 소재를 넣는 층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공기까지도 왜 굳이 복합 소재가 필요할까라고 저희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한번 막상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약간 서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비행 시간이 대략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11시간 정도 걸리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9,03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5,000 네네. 마일 정도 주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A380 자체가 그 연료 탱크의 용량이 한 32만 리터라고 합니다. 최대로 채우면 32만 리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를 꽉꽉 채우면 그거 자체도 사실상 어떤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상
차량은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어떤 노선에는 대략 한 12만에서 15만 리터 정도밖에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거리는 10에서 한 11만 리터 정도만 있으면 이제 충분히 편도로 운행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좀 이런 불의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보통 10에서 20% 정도는 더 추가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380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어떤 구형 항공기는 대부분이 어떤 금속 소재에서 이제 복합 소재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항공기 자체의 가장 큰 목적은 연료 소비를 줄이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을 기준했을 때 15만 리터라고 한다면 이게 구형 항공기보다 대략 한 30% 정도 그 세이브가 되는 연료 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알던 보잉 747이라든가 이런 뭐 777 같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한미 노선 정도가 한 17만 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그 차이가 한 3만 리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복합 소재를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A380 기종 같은 경우에는 구형 항공기보다 약 3만 리터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물론 이제 항공유랑 승용차에 쓰이는 우리가 휘발유는 좀 다른 종류이긴 합니다만 3만 리터를 자동차에서 쓰이고 있는 요즘 뭐 한 10에서 15km 정도의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라고 한다면 대략 한 30만에서 45만 킬로 정도의. 야, 저 정도면은 차 다 쓰는 건데요. 30만 못 타고 팔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 정도면은 거의 10년 이상 타야지만 탈 수 있는 거리죠. 한 번 세이브되는 양만으로도 차가 평생 갈 수 있는 기름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차량으로 이용을 한다면 45만 킬로 정도가 되는데 항수님 이게 지구의 둘레가 대략 찾아보니까 한 4만 킬로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4만 킬로면 우리가 아까 45만 킬로로 달린다고 하니까 대략 한 10바퀴? 11바퀴를 도는 거리죠. 와, 세이브하는 것만으로도 차를 돌면은 10바퀴 정도. 지구 10바퀴를 돈다. 세이브하는 양만으로. 그래서 사실 이런 복합 소재가 비행기에 적극적으로 쓰이는 이유가 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비행기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아시는 이제 풍력 블레이드입니다. 영덕이라든가 국내는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뭐 미주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이런 풍력 블레이드를 쓰고 있는데 요즘은 환경적인 이슈가 있어서 요즘은 유리 섬유에서 복합 소재로 약간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3,000톤급으로 만든 도산 안창호 잠수함입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경제성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물속에서 유지하면서 시간을 많이 버티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는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런 이런 잠수함에도 복합 소재가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우주선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복합 소재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10%를 경영한다면 핸들 조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비라든가 아니면은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배기가스가 대략 적게는 40.5%. 되게 많이 주는군요. 많게는 8.8%까지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기존의 어떤 그런 디젤 자동차 또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또 많이 바꾸려고 하고 특히나 자동차의 어떤 금속 소재를 좀 더 경량화가 이루어지는 제2의 어떤 금속 소재 또는 복합 소재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차에게는 꼭 필요한 연비라든지 가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동 정지거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늘어나네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무게만 줄어도. 그래서 복합 소재를 단순하게 어떤 이런 연비만 또는 어떤 경량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조성을 바꿈에 따라서 약간 이제 타지도 않는 어떤 새로운 어떤 소재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합 소재는 많이 이제 가벼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영상인가요? 영상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실제 이제 아까 뭐 A380이라든가 BMW에 쓰이고 있는 이제 실제 제품에 해당되는 소재라고 볼 수가 되겠고요. 저희가 보통 난연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테스트였군요. 네네. 그래서 실제 복합 소재를 우리가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불에 타지 않는 어떤 복합 소재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불에 잘 타는 소재죠. 기존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복합 소재가 저런 형태이고요. 요거는 불이 잘 안 타는 복합 소재입니다. 태우는 분은 학생인가요? 네, 지금은 기계연구원에 있고요. 네. 당시에는 학생이었나요? 당시에는 학생이었습니다. 역시 실험은 학생이. 오늘 진짜 잘 안 탄다. 우와, 진짜 안 탄다. 아예 불이 안 붙네요. 자가 소화가 되는 복합 소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요즘은 이제 복합 소재도 차량에 이용되는 어떤 복합 소재가 단순하게 경량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 화재가 나더라도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는 소재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약간 종합을 해보면 네. 우리가 복합 소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빌리티, 흔히 자동차를 제한으로 한다면 과거에는 스틸 같이 이런 금속 소재에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복합 소재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되겠고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생철로만 만들었죠. 그렇죠. 자석이 엄청 붙었어요. 차표면에. 아 진짜요? 그 광고판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자석으로 그렇죠. 붙였었어요. 네네, 그렇죠. 왜 그거 있잖아요. 냉장고 마그넷 같은 걸 네. 그런 걸로 붙였었어요. 생철에서. 네, 생철에서 이제 일부는 뭐 금속, 일부는 복합 소재.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올 컴포지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단순하게 저렇게 복합 소재 형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기에 들어가는 수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고분자 형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열 경화성 소재,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딱딱한 소재 또는 뭐 성형이 잘 안 되는 소재라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열 가수성 소재에서 이제 재활용이 좀 가능한 복합 소재. 보통 우리가 페트병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 가수성 소재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열 경화성 특성과 열 가수성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수지를 개발하는 적용이 된 복합 소재까지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을 하려고 하는 어떤 소재가 복합 소재가 저 마지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있는 네. 재성형, 네. 재활용이 가능한 다기능성 섬유 복합 소재. 네. 와. 과거에는 열 경화성 복합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지의 구조적인 특성들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요즘은 워낙 이 사용되고 있는 섬유 자체가 고가의 탄소 섬유이기 때문에 들어간 섬유를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려고 하는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기나 자동차가 복합 소재를 쓴다면은 이제 경량이라든가 연비 효율은 좋을 수 있지만 네. 이런 재활용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게 폐기된 어떤 사고나 비행기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양산화된 어떤 재활용 시스템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크게 다 파묻거나 열심히 쓴 이런 풍력 블레이드의 날개도 현재 미국 와오밍주 캐스퍼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땅에다 파묻습니다. 저걸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거 풍력 발전기 날개인 거죠? 네네. 저거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렇죠. 날개. 저걸 지금 다 잘라서 파묻는 거죠. 저렇게 처리하는 줄 몰랐어.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대한민국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영덕이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 블레이드가 한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네. 대략 풍력 블레이드의 수명이 한 2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슬슬 지금부터 이런 폐 블레이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영덕 주변에는 조금씩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근데 와, 누가 저게 친환경이래. 그니까요. 저게 사실 친환경이지만 친환경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와, 결국에는? 충격이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연구되고 있는 재활용 기술들은 저렇게 만들어진 풍력 블레이드 소재도 우리가 섬유와 수지를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연구가 개발되고 있고, 근데 당시에 20년 전에 썼던 어떤 대부분의 풍력 블레이드는 대부분 유리 섬유이기 때문에 네. 유리 섬유는 사실상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유리 섬유는 또 워낙 싸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쉽게 재활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이슈들 때문에 유리 섬유 대신에 탄소 섬유에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탄소 섬유는 충분히 재활용할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이제 풍력 블레이드도 이렇게 재활용하는 이슈의 어떤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미 대부분이 이제 쓰이고 있는 복합 소재는 익힌 달걀처럼 이렇게 한번 고정이 되면 네. 쉽게 분해가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적당한 열만 주었을 때 고분자가 잘 녹아내리면 아주 쉽게 섬유라든가 이런 고분자를 분리해서 재활용을 용이한다든가 아니면 재사용이 용이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비트리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